아고 라디오의 손에 잡히는 바이오. 안녕하세요. 보건산업 관련 최신 동향과 주요 소식을 골라 읽어주는 손에 잡히는 바이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전문 투자자가 생각하는 투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실 SBI 인베스트먼트의 이태형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팀장님께서는 증권사에서 근무를 하시다가 이쪽 VC 업계로 오셨다고 들었어요. 다양한 투자자분들이 주변에 많으실 텐데 혹시 그분들의 투자란 무엇인지 알 수 있을까요? 네. 일부에서도 소개드렸다시피 저는 약사이고 제약사에서 아주 짧게 근무를 하다가 증권사의 애널리스트로 입문을 해서 현재 VC 업계에서 투자를 하고 있는 이태형이라고 합니다. 지금 사실 굉장히 다양한 투자자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만나게 되는 투자자들이 뭐 예를 들자면 이제 기업의 탄생부터 이제 저는 이제 보통 탄생하면 죽는다는 게 매칭이 되시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상장 기업이 처음에 설립을 하고 나서 열심히 밸류업을 해가지고 상장하게 되는 과정을 쭉 한번 본다면 이제 가장 먼저 만나게 되실 투자자는 요즘에는 엑셀러레이터가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우리가 엑셀러레이터라고 하는 투자자들이 있죠. 이분들은 기업이 아주 초기일 때 심지어는 IR 자료를 만드시는 것까지도 도와드리면서 그 과정에서 투자도 일부 하게 되고 이 회사가 밸류업을 해나갈 때 뭐 법무적이거나 뭐 세무적이거나 뭐 그게 재무적이거나 특허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사실 컨설팅이 필요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도와주시는 분들이 엑셀러레이터라고 할 수 있겠고 이 과정에서 엑셀러레이터는 전 주기 투자자들 중에서 가장 리스크가 높은 초하이 리스크, 초하이 리턴 투자를 하게 됩니다. 리스크가 높다는 건 그만큼 리턴도 높다는 뜻이겠죠.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투자를 하게 되시는 분들이고, 사실은 이제 제가 좀 서두에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최근에 책을 하나 썼는데, 제약바이오 투자 인문학이라는 책을 제가 최근에 하나 곧 발간이 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참 오랜 시간 동안 이 책을 썼는데, 이 책은 제약 바이오 산업에 대한 아주 기초적인 지식이 일단 먼저 담겨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임상 데이터에 대한 분석을 좀 잘 하자, 데이터를 잘 보는 투자자가 되자라는 측면에서 그런 이야기가 좀 담겨 있고 마지막에는 이제 시장에 있는 전문 투자가 12분의 이야기를 제가 담아놨어요. 네네. 여기에 이제 엑셀러레이터 분의 글도 하나 적혀 있고 이제 블루포인트 파트너스라는 곳에서 엑셀러레이터로서 활동하셨던 경혜원 약사님의 글이 적혀 있는데 네네. 이분은 나는 누구, 여기는 어디 이거를 알고 계시는 분들한테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엑셀러레이터 입장에서는 바이오 투자자가 본인이 어떤 위치에서 어떤 회사, 어떤 포지셔닝을 할 수 있는 회사인지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사람한테 투자를 해드려서 그분들이 이 다음 스텝을 밟아나가실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주변에 창업기업 지원을 위해서 많은 엑셀러레이터 분들을 많이 뵀는데요. 동감이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펀드 매니저 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요? 이 펀드 매니저 분들은 아주 중요한 특성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펀드 매니저라고 하면은 사실은 이제 저도 펀드 매니저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펀드를 운용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펀드 매니저는 상장 주식에 능동적으로 투자하는 액티브 펀드 매니저를 말하죠. 네. 이와 비교되는 개념을 굳이 한번 언급을 해보자면 이제 ETF 같은 것을 운영하고 있는 패시브 매니저님들의 경우에는 이제 네. 종목을 선택하는 입장은 사실 되지 못합니다. 이 시장을 잘 쫓아다니면서 트래킹을 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시게 되고요. 네. 아무래도 액티브 펀드 매니저들의 이야기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들은 어떤 기준으로 종목을 선별해서 투자 기간을 가지고 가는지. 네. 일단 이분들은 제가 앞서서 회사의 성장, 그러니까 회사가 설립되고 나서 IPO 할 때까지의 과정이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분들은 이제 IPO에 성공한 회사들을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앞서서 이제 엑셀러레이터 분들이 뭐 법무적인 것들, 뭐 세무적인 것들, 뭐 이런 것들 열심히 신경 써주고 컨설팅 해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런 거는 이미 어느 정도 검증이 되는 회사를 본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렇군요. 뭐 우리가 보통 요즘에 ESG 많이 하는데 네. 이제 ESG에서 G가 거버넌스죠. 그래서 그렇죠. 기업의 경영 환경
뭐 이런 것들 이나 아니면 뭐 이제 재무적 환경 뭐 같은 것보다는 이 회사가 속한 글로벌 현황이나 임상 결과들을 구체적으로 보게 됩니다. 물론 이제 재무적 현황은 이제 바이오 기업이 아닌 회사를 볼 때 열심히 당연히 봐야 되는 거고요. 이제 바이오 기업을 볼 때도 이제 바이오 기업은 기본적으로 돈을 벌지 못하는 상태에서 상장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그러면 가지고 있는 잔여 캐시 플로우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아까 전에 저희가 이제 일부에서 이 내용을 좀 다뤘는데 이제 회사가 속한 영역의 글로벌 현황 그리고 임상 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이분들의 투자는 주가에 영향을 줄 뿐이지 이제 직접적으로 회사에 들어오는 투자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분들이 좀 잘못 투자를 하고 있는 거냐?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회사 입장에서 주가가 좋으면 나중에 투자를 받을 때 유리하게 작용을 할 수는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비상장일 때만큼 지배적으로 뭔가 회사에 영향을 미치면서 투자를 한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에는 안타깝게도 이 주가를 올리고 싶은 그리고 높은 가치에서 증자를 받고 싶어서 이제 불필요한 IR을 하거나 이게 다소 과장된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었고 네네. 심지어는 임상에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한 것처럼 꾸미는 경우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이런 과거가 지금 우리나라의 현재 바이오텍의 주가를 좀 짓누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투자자들은 이런 주식을 외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가장 기피하는 거, 그러니까 예상하지 못한 부분에서 터져나오는 리스크 이런 것들을 좀 없애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이제 청중 분들 중에서 바이오텍에 몸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런 점들 꼭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가장 중요한 거, 이분들이 투자를 할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결국에 이 회사가 속한 산업이 얼마나 좋냐. 그리고 그 산업이 글로벌리 얼마나 관심을 받고 있느냐. 그런데 이 회사의 주가가 그 부분을 반영하지 못한 채 굉장히 저렴한 상태이냐.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제가 이제 주변에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 제가 이제 다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회사가 얼마나 중요하고 성장하고 있는 산업에 속해 있고 그것에서 얼마나 좋은 기술을 가지고 개발을 하고 있냐가 첫 번째겠고요. 네. 두 번째는 우리가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가격을 봐야 됩니다. 이 회사가 이미 이 회사의 주가가 이미 그 모든 것을 반영하고 있다면 회사는 빠르게 성장해 나가겠죠. 하지만 주가는 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이 회사가 정말 적정한 가치로 평가받고 있는지를 함께 평가하면서 투자를 하셔야겠고 펀드 매니저 분들은 그 일만 열심히 하는 분들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제 책에 이제 또 재미있게도 네. 헤지 펀드 매니저분도 한번 글을 쓴 게 있어요. 아, 헤지 펀드라고 네. 하면은 이제 공매도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 무시무시한 이제 뭐 시장에서 공매도 세력이라고도 말씀을 하시는데 네. 사실 저 공매도 세력이랑 그럼 어쩌나게도 술 먹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이분들이 뭐 엄청난 대단한 무슨 뭐랄까 주가를 짓눌러야 되는 뭔가 그런 게 있어가지고 네. 공매도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 책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이제 이분들이 숏을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공매도를 숏이라고 하는데 네. 숏을 하게 되는 이유는 이 펀드의 변동성을 줄이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공매도를 하는 헤지 펀드에 투자를 하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 공모하고 있는 그런 헤지 펀드가 있습니다. 그런데 투자를 하시면 만약에 시장이 안 좋을 때 혹은 요즘처럼 시장이 정적일 때 시장 대비 우월한 수익률을 얻을 수 있고요. 이 펀드들은 기본적으로 시장 환경에 상관없이 절대적으로 수익을 가져가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한번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분들이 왜 숏을 치느냐? 사실 단순합니다. 첫 번째, 앞서 말씀드렸던 그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이 회사가 속한 산업, 그러니까 이 회사가 예를 들어서 프로탁을 하고 있는데 프로탁 개발하고 있는 글로벌 제약사들이 계속 실패하는 임상 데이터를 내놓는다. 그러면 당연히 투자 심리가 안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숏을 조금 비중을 늘릴 수가 있겠고요. 사실 두 번째가 훨씬 더 많은데 이 회사가 속한 산업이 너무너무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그걸 이미 너무 많이 선반영을 해서 많이 올랐다라고 하면 과열이 된 상태. 그렇죠. 그러면 사실은 이 산업을 좋아하지만 이 산업 안에 예를 들면 이런 투자를 할 수 있겠죠. 이 산업 안에서 소외받고 있는 주식은 롱을 하고 우리가 사고 그 다음에 이 산업에서 너무나도 관심을 많이 받아서 주가가 폭등한 주식엔 숏을 하면 위아래로 다
우리가 수익을 볼 수 있는 구조를 가져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펀드 매니저들의 생각을 한번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 투자를 하실 때는 만약에 우리가 바이오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라면 이거를 먼저 이들한테 정보를 제공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모두가 다 공평하게 공개된 정보 안에서 시장이 움직일 수 있게 그 정보를 잘 통제해 주시는 것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혹시라도 이걸 들으시는 분들 중에 조금 많이 오해가 있으실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견해나 어떤 입장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절대로 뭔가 어떠한 그 부분이나 또 어떠한 그런 어떤 분들을 옹호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는 건 아니라서 오해가 없으시기를 저희는 참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어서 다음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좀 최근에는 조금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줄어들었지만 메자닌 투자자들도 한창 이제 좀 많이 이렇게 말들도 많았고 좀 인기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혹시 그런 메자닌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투자는 좀 어떤 걸지 한번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이 메자닌이라는 거는 우리가 계단실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요. 이 계단을 오를 때 이렇게 좀 큰 건물의 계단실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계단을 오를 때 만나게 되는 공간이 있습니다. 1층과 2층 사이에 중간층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메자닌이 그 중간층을 뜻하는 말인데 이 투자의 관점에서 보면 메자닌 투자는 이 우리가 비상장일 때 이제 저와 같은 이제 벤처 투자자들이 이제 네. 실제로 유상증자라는 과정을 통해서 회사에 돈을 넣어주면서 주주로서 참여를 하게 되는 그건 이제 자본을 투하해서 주주로서의 권리를 갖게 되는 투자가 있겠죠. 그리고 네. 채권의 형태로 은행들이 많이 하는 건데 일정 퍼센트의 일정 비율의 이자를 받고 주주로서의 권리는 없는 일종의 대출이 있다고 하면 이 메자닌 투자는 그 중간적인 성격을 띠게 됩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로서 투자를 하는 것도 일부 포함되어 있고 네. 마치 은행이 된 것처럼 내가 그냥 대출을 해주는 것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투자 방식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대출처럼 빌려주고 상환을 받을 수도 있고요. 네. 유상증자처럼 투자한 이후에 수익을 이자보다는 주식 가치의 증대로 얻을 수도 있습니다. 네. 당연히 이제 회사 입장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내 지분율 괜히 띄어서 줄 필요가 없는 채권을 발행하는 것이 이득이겠지만 이제 바이오텍의 경우에는 그 신용도를 평가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신용평가 기관들이 신용평가를 하는 중요한 이유는 그 신용도에 따라서 이율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신용도를 평가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매출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유형의 자산을 가지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바이오텍들은 채권 발행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데 제가 이제 앞서서 계속 말씀드렸던 대로 바이오텍은 IPO를 한 이후에도 매출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그 회사의 직원들의 월급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연구개발 비용을 모으기 위해서는 금융시장과 아주 가까이 맞닿아 있어야 되고요. 네. 그래서 이 메자닌 투자의 상당 부분이 제약 바이오 기업에 대한 투자로 많이 투자 쪽에 많이 집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회사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유상증자보다는 그러면 이제 제가 아까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채권, 메자닌, 유상증자가 있다면 네.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메자닌 투자가 여러 장치들이 마련될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상환을 할 수도 있고 네. 혹은 자기 뭐 주식으로 바꿀 수도 있고 제가 최근에 투자한 회사 중에 하나는 이제 뭐 BW라고 해서 이제 신주 인수권부 사채 뭐 이런 네. 걸 발행하기도 하고 굉장히 다양한 구조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기술적인 그런 측면이나 비즈니스 모델만큼 이 메자닌 투자의 구조를 상호 간에 잘 이해하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메자닌 투자자분들은 기본적으로 회사하고 이 증권사에 우리가 이런 업무를 좀 도와주시는 IB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같이 셋이서 회사도 그리고 증권사도 그리고 투자자도 모두가 다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성으로 갈 수 있도록 구조를 좀 짜게 되고요. 네, 그렇군요. 아무래도 바이오텍은 상장 이후에 메자닌 발행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그리고 적절한 방식으로 그리고 적절한 금액에 투자를 유치하고자 한다면 시장의 복합적인 좀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현재 스타트업에 투자하면서 지금 가장 좀 겪고 있는 어려움이라고 한다면 결국은 사람입니다. 이제 스타트업에 계신 분들이 사람 뽑기가 너무 힘들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죠. 이게 이제 연구 개발을 할 인력뿐만 아니라
이러한 회사와 투자자 간의 중간 다리 역할을 해줄 뭐 재무 전문가의 재무 전문가도 좀 많이 부족한 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그러겠네요. 네. 앞으로 우리나라가 이런 식으로 계속 스타트업과 스타트업의 생태계가 계속 선순환을 타면서 좋은 약이 나오고 그 약을 통해서 벌어들인 자본을 또 다시 스타트업에 재투자하고 이런 생태계가 구축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 분들의 역량도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보고 지금 이 프로그램을 청취하고 계신 청취자분들께서는 아무래도 재무 쪽보다는 기술적인 측면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실 텐데 기회가 만약에 되신다면 벤처 투자 협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많은 뭐 또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네. 재무적인 역량도 어느 정도 쌓아놓고 투자자들 만나시는 게 좀 굉장히 유리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까지 스타트업에 이렇게 도움이 되는 이렇게 조언까지 해주셨는데요. 여기까지 해서 전문 투자자가 생각하는 투자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상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준비한 아고라디오의 손에 잡히는 바이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도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